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실용경제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13차 시 창업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라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얘기를 더 해주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늘어나가지고, 또 오늘 마지막 과제가 있는데, 그 마지막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수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마지막 수업 빠르게 진행하고, 오늘 과제 안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보다는 훨씬 짧을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단 목차를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히 가져왔고요. 각각 창업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창업의 의의와 절차,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 그다음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창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13차 시에 들어가면서 제가 명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명언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바로 빌 게이츠의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체인지, 변화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죠? 저도 굉장히 이제 자주 생각하는 단어들인데요. 체인지의 G를 C로만 바꾸면 찬스가 돼요. 찬스. 그래서 저도 그 빅 찬스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체인지, 변화들을 매일매일 시도해 보는 것을 저의 어떤 인생의 모토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성적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지금의 진로가 뭐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계속 변화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21세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먼저 한 10년 정도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변화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여러분. 창업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창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업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시작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일단 그 효과들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정말 잘 됐을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의 효과들. 일단 창업자의 부가 증가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창업을 했던 창업을 시작했던 첫 멤버였다, 창립 멤버였다라고 하면은 이 창업에 의해서 성공한 기업의 모든 부들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회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다양한 젊은이들을 고용할 수 있겠고 이 젊은이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내가 어느 정도는 이바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사업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 한다면은 외화를 획득해 오는데도 어떤 특정 정도를 이바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성공했을 때 그런 이제 장점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사실 실패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인데 지금 뭐 끝났죠? 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영화 그 드라마를 보시면은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 창업 마인드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추하는 드라마인데 그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나씩 한 회씩 조금씩 보시면은 아마 즐거운 또 창업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창업 방식들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개인 기업이 있어요. 개인 기업은 그냥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의사결정하는 개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기업의 장점은 무엇이냐? 당연하죠, 여러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1인이거나 또는 2인, 3인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모여서 잠깐 이거 결정 좀 하고 가자 하면은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큰 기업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모의 투자하고 있는 주식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실 만들고 싶다고 해서 당장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내가 이제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을 쭉 성장시켰을 때 이 기업이 좀 잠재 가치가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제 자본금이 탄탄하다.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때 이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식으로 상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자본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됩니다. 이 주식회사는 뭐 여러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죠. 뭐 수십만 개에서부터 수백만 개, 수천만 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주식을 하나만 살 수도 있고 10개를 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개수를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의 결과 대규모 자본을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있죠.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었어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투자자들을 더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렇게 좀 유망하고 미래가 창창하니까 더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제 주주들을 더 모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능한 곳이 바로 주식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1인 1표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된 법인기업이라는 특수한 형태고요. 얘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네 번째로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대전에 많기 때문이에요.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죠, 여러분. 대덕 연구단지, 대덕 테크노밸리. 그 근방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들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건너 지인들, 저의 뭐 친인척들 중에서도 벤처 기업을 운영하거나 벤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기업들은 뭘 하는 거냐? 그 자본금보다는 사실은 기술 우위에 기술이 중심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첨단 산업 분야에 새롭게 창업해서 고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성공했을 때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벤처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는지 창업의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종목을 선정해야겠죠. 내가 어떤 분야에 그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야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 비즈니스 구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가를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겠고 또는 분야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세 번째 단계로는 어때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걸로 돈을 벌 건지, 그리고 내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이 회사를 굴려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서들을 작성하는 것이죠. 작성이 끝났다면은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쵸. 창업을 하려면 무조건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최소한의 그런 공간이나 최소한의 전기세라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트업 드라마에서도 역시 삼산택, 그 남도산, 남주혁이 연기를 한 남도산의 삼산택을 봤을 때도 삼산택도 정말 그 아버지의 옥탑방 같은 허름한 공간을 빌려서
창업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5번째로는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서 사업장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사업을 인허가 받는 것. 인허가라는 것은 구청이나 시청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사업할 거야?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정말 정식으로, 불법이 아니라 정식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창업 자금 조달이 되겠죠. 사실 계획서 쓰는 거, 뭐 공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계획서 그냥 집에서 쓰면 되고 내 그냥 방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하지만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는 뭐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아니면 창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첫 번째 방식은 벤처기업인 경우에 벤처 자본이 있어요.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엔젤 투자자라고 하는 그 처음 초기에 어떤 그 사업이 막 진행될 때 투자를 해주는 천사 같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어떤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실 한정적이긴 합니다. 나의 신용 등급을 활용해서 신용 대출을 받거나 또는 뭐 소상공인, 뭐 상업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때는 사업의 어떤 틀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밖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뭐 내가 부모님의 도움 받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지인들의 도움 받거나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사실 크게는 이 2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 청년들의 창업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많은 지원금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대전에도 보면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센터들에서 공간을 내가 빌려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여러 부서들에서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실시하고 있고, 또 내가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했죠. 이 계획서들을 정부의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지원에서 내가 뭐 선정이 됐다 하면은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 자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창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번째로는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자영업을 어떻게 창업하는가? 일단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딱 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영업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긴 하지만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는 고용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경우 2가지를 포함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다 자영업자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보통 자영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모두 뭐 우리가 삼성의 뭐 이재용 그 부회장과 같이 내가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먼저 창업을 하고 이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정말 내가 손을 닿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나가는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자영업을 창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을 창업했다 라고 쳤을 때 고용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경우 2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2가지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이때는 이런 거죠. 자기 자신 또는 무급 가족, 내가 돈을 주지 않는 가족 종사자, 뭐 우리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급 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업을 수행해 나가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통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고용원이 있는 경우도 자영업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고용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경우에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을 때 이때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취업자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뭐 이거는 참고로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영업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영업의 한 가지 형태이지만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본부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해서 상호, 상표, 그리고 경영을 도와주죠. 그리고 중간재의 공급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가맹점은 그럼 뭘 해줘야 되나요? 가맹점은 본부에게 가맹비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 매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스타벅스 가맹점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스타벅스 가맹점을 내가 했다. 뭐 한다면은 뭘 내야 돼요, 일단. 스타벅스에게 가맹비를 먼저 내야겠죠. 그리고 내가 매출 이익을 냈을 때 뭐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 일정 비율이 뭐 5%가 정해졌다고 하면 5%인 50만 원 정도를 로열티로 스타벅스에 계속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일을 하지 않고서도 계속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가맹점은 열심히 일을 해서 로열티를 지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맹점들은 프랜차이즈를 하는가?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한다면은 다 100%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왜 가맹점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면 당연히 그쵸,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은 제가 또 많이 이제 좋아하는 맥도날드 예로 들면은 맥도날드와 가까이 있어서 맥도날드를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맥세권. 네, 역세권 아니고 맥도날드 가까이 있는 맥세권. 또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스타벅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스세권. 뭐 이런 식의 단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어떤 프랜차이즈지만 하나의 강력한 상업 기능을 가지고 오는 그런 유인제로서 그 가맹점이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자영업의 하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내용, 세 번째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협동조합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무엇이냐?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죠. 굿즈와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와 같은 것들을 협동으로 영위를 하는 거예요. 함께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이 있고요. 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다양한 방식을 출자 금액을 냅니다. 뭐 나는 뭐 100만 원, 나는 1000만 원, 나는 뭐 1억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내게 되는데 이 출자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국가라는 것도 사실은 그쵸. 내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선거 때는 투표 때는 1인 1표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협동조합도 완전히 민주적인 방식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익도 함께 나누는 곳이다 라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협동조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은 소비자 협동조합, 그리고 생산자 협동조합,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를 이제 시장 경제, 공공 경제, 사회적 경제로 나눴을 때 협동조합은 바로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경제적인 막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공동체와 어떤 이익을 함께하는 것에 방점을 둔 그런 기업체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게 신용협동조합, 신용에 관련된 이제 금융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신협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곳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걸어다니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신협이라는 신용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과천 상인협동조합에서 상인들의 협동조합이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심지어 떡볶이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떡볶이 코퍼레이트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그냥 쿱 이렇게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쓰는 상표 중에 하나입니다. 둘의 생협연합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대전에도 있어요. 대전에는 민들레 협동조합이라고 그 의료 관련해서 의료기관들을 묶어놓은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함께 돈을 모아서 출자를 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기업을 만들고 함께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런 업체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장단점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수요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자본을 모으기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 그리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리고 물류상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민주적이다라는 거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윤이 분배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이제 개인 사업보다는 자본을 모으기 용이하지만 주식회사보다는 당연히 자본을 모으기 불리하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인 1표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리더십이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 그리고 이윤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협동조합 중에서도 이제 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뭐 일자리 제공 같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단체들을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은 완전히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협동조합을 교과서에서는 가장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막 교과서에서 막 돈을 버는 것,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걸 강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We Can Do That 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무슨 영화냐?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정신병원 환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해가는 과정을 감동적이고 유쾌하게 그려낸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83년이니까 사실 굉장히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탈리아의 한 정신병원에서 사회 속에서 이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정신병원을 없애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원칙에 철저하게 따라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맞고, 또 이제 다양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유쾌한 영화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오늘 왜냐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오늘은 그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보고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양식을 지금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뿌려줄 건데요. 이 양식 한 페이지, 딱 1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페이지짜리지만 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채우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 마쳐보려고 하고요. 나의 기업 창업 보고서라고 제가 이름을 My Wannabe 기업 창업 보고서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제가 그냥 붙여본 이름이고요. 워너비, 내가 이렇게 기업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을 뭐 너무 장황하게 정리를 하면 힘들어지니까 딱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 수업을 마치는데 여러분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창업보고서 양식을 하나씩 제가 좀 잘라왔어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창업 동기, 여러분이 왜 이 기업을 창업하고 싶은지, 아까 얘기했던 협동조합과 관련한 그런 목적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창업 종목,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고 싶은지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창업 종목은 앞으로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가, 또 경쟁력을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이거는 이제 예상되는 힘든 점들이죠. 그래서 이 창업을 할 때 예상되는 힘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작성을 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세분화해 본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정리를 한 거고요. 1번을 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수익 구조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홍보 및 영업 전략이라는 큰 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일단 내가 어떤 것으로 수익을 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비즈니스 수익 구조는 당연히 광고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책을 출판해서 인세를 받는다거나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수익 구조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필요한 초기 자본금.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최소한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면 노트북 한 대와 방을 빌리는 월세 정도의 어떤 금액이라도 산정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초기 자본금 조달 계획. 이것은 내가 2번에 썼었던 필요한 초기 자본금,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계획으로 작성해보는 겁니다. 뭐 내가 은행 대출을 받겠다, 또는 뭐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을 받겠다, 이런 다양한 대책들, 계획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및 영업 전략. 요즘에 너무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더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겠다, 뭐 입소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바이럴 마케팅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분석과 기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 매출과 비용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익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3가지 정도로. 그 다음 기대 효과는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업을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가 저는 그 친구의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에 따른 인력 채용 또는 뭐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는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야심찬 포부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양식들은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융자 신청서를 참고해서 교과서 이제 제작자가, 교과서의 원저자가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또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한 것이니까요. 네, 마구 퍼가진 마시고 여러분 작성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 이렇게 마쳐보려고 해요. 오늘 이 수업 마치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명언을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정말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만 딱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네, 의미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1시간 중에서 45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진 75%의 큰 비중을 가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75%의 시간 동안에 나는 도끼를 가는 데만 시간을 쓸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나무를 막 베려고 뛰어들지 않고 일단 도끼를 열심히 간 다음에 내가 잘 갈려진 도끼날로 나무를 단번에 싹 베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에게 좀,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도 저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나무를 한 번에 잘 싹 벨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매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